진돗개 황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3월에 차가운 산바람이 불던 그날, 아버지의 첫 기일 성묘를 가는 길에서부터 황구는 달랐어요. 1년 동안 마당 구석에 웅크려 밥도 거들떠보지 않던 녀석이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먼저 올라타 창밖을 응시하던 황구.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무덤 앞에서 잠시 앉아 있더니 갑자기 봉분 옆을 미친 듯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황구야, 안 돼! 가족들이 말릴수록 더 깊이, 더 절박하게 땅을 팠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황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마치 지금 여기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툭, 발톱이 단단한 것에 걸렸습니다. 황구가 몸을 굳히고 낮게 울었어요. 가족들이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얀 천과 함께 종이 다발, 오래된 열쇠, 그리고 얇은 명패가 들어있었어요. 김소희, 1998년부터 2024년. 가족,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황구는 상자 곁에 엎드려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우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그 울음에는 1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에서 발견한 글귀들. 나는 떠나면 영희가 걱정된다. 힘 닿는 대로 도와주고 싶다. 우린 피가 달라도 마음은 가족이었다. 소희가 위험하다고 한다. 영희는 울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한다. 내 마음도 찢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적힌 아버지의 당부. 나는 피부치만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소. 마음을 건네는 이가 가족이오. 황구가 알려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법이 아니어도 사람의 정으로 맺어진 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누군가는 말하길 개는 바람 소리를 먼저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황구는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존재였다는 것을. 과연 황구는 이 가족에게 어떤 진실을 알려줄까요? 영특한 진돗개 황구의 이상한 행동으로 진정한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줄까요? 아니면 역경이 만들어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월의 산바람이 아직 서늘하던 날, 아버지의 첫 기일 성묘를 갔습니다. 진돗개 황구는 6년 전 아버지가 데려와 평생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녀석이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황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당 구석에 웅크려 눈만 깜빡이며 밥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수의사인 큰아들 준석은 스스로를 달래며 황구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황구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됐죠. 성묘날 아침, 황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먼저 올라타서 창밖을 응시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황구에게서 느껴졌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황구의 행동은 더욱 특이해졌어요. 무덤 앞에서 잠시 앉아있던 황구가 갑자기 봉분 옆을 미친 듯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황구야, 안 돼. 가족들이 말릴수록 더 깊이, 더 절박하게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구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마치 지금 여기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당황스러웠지만 황구의 절실함 앞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준석은 황구의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하지만 황구의 표정에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무언가 확신에 찬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황구는 여전히 땅을 파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황구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툭 발톱이 단단한 것에 걸렸습니다. 황구가 몸을 굳히고 낮게 울었어요. 그 소리는 평소 들어본 적 없는 묘하게 애절한 울음이었죠.
가족들이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못질이 성급해 보였고 흙은 오래되지 않은 순결처럼 촉촉했습니다. 아버지 관 옆이 아닌데요. 장애업체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1년 전 매장할 때는 없던 것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막내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죠. 황구는 상자가 땅에서 나오자 한결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임무를 완수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하얀 천과 함께 종이 다발, 오래된 열쇠 한 개, 그리고 얇은 명패가 나왔습니다. 명패에 새겨진 글씨를 본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김소희, 1998년부터 2024년. 가족,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소희가 누구야? 며느리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상자를 묻을 이유도 이 소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황구는 상자 곁에 엎드려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우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는 슬픔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종이 다발을 펼쳐보니 병원 진료 기록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낯익은 뒷모습이 아이 곁에 서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 뒷모습은 분명 아버지 같았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셨던 건가?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분명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황구만이 그 비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준석은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에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떠나면 영희가 걱정된다. 힘 닿는 대로 도와주고 싶다. 우린 피가 달라도 마음은 가족이었다. 영희라는 이름이 일기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더 읽어보니 영희는 아버지의 간병인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희는 영희의 딸이었습니다. 소희가 또 입원했다. 영희 얼굴이 말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 아버지의 일기는 영희와 소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소희 수술비가 모자란다고 한다. 영희는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는 몰래 병원비를 보태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셨잖아요. 황구는 특별한 아이라고. 막내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황구는 거실 한편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가 위험하다고 한다. 영희는 울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한다. 내 마음도 찢어진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준석은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영희와 소희를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아끼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상자 속 소희의 명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희 이모한테 연락해보자. 준석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은 영희에게 있을 것 같았어요. 황구도 준석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영희가 집에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황구가 먼저 달려나가 영희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어요. 영희는 황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황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거실에 앉아 상자 이야기를 꺼내자 영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며 영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모.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소희는 제 딸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키웠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거든요. 영희의 이야기는 길고도 아팠습니다. 몇 차례의 수술, 끝없는 병원 생활, 그리고 마지막 긴 수술 끝에 남은 건 막막한 병원비와 혼수 상태뿐이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매달 몰래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왜 우리한테는.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자식분들께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말리려 했는데 조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도 차릴 돈이 없어 화장을 서둘러야 했고 봉안당은 너무 비쌌다고 했어요. 그 밤 상자를 들고 산에 올랐어요.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하며 꼭 좋은 곳으로 옮기겠다 약속하고 잠시라도 곁에 두고 싶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아주 나중에 소희가 가더라도 내 옆에 눕히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우린 가족이니까 라고 하시면서 황구는 영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집 안은 잠시 적막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이모 탓이 아니에요. 삶이 너무 가혹했을 뿐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예였을 거예요. 형, 우리 정식으로 모실까요? 진우의 말에 모든 가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학으로 다독이지 못한 슬픔을 황구가 대신 끌어안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 조이를 우리 가족으로 모시자. 준석의 결정에 가족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영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혜진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아버님이 가족이라고 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해요. 그날 밤 황구는 오랜만에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먹지 않던 황구가 처음으로 완전히 식사를 마쳤어요. 꼬리 끝이 조심스레 흔들리는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황구가 알고 있었구나. 준석이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말이야. 황구는 준석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고 했어요. 1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을 가족들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소희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정성을 다해 소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황구도 가족들의 준비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했어요. 작은 비석을 주문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검은 한복을 차려입은 영희는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단정한 자리를 마련해 소희의 상자를 정중히 모셨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김소희, 우리 곁의 딸, 사람의 정으로 맺은 가족, 봄꽃을 닮은 너. 짧지만 소희에 대한 가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문구였습니다. 흙을 덮는 동안 황구는 조용히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마치 소희의 새로운 잠자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고 주변의 들꽃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조이는 저희가 모십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무덤 앞에서 흐느꼈지만 그 울음에는 처음으로 안도의 온기가 섞여 있었어요. 의식이 끝나고 모든 가족이 무덤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황구가 소희의 무덤과 아버지의 무덤 사이의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두 무덤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조이야, 늦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이도 무덤 앞에 놓인 국화를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예쁜 소희, 할아버지와 함께 편히 쉬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영희는 이제야 소희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고 했어요. 1년 동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았는데 이제야 집을 찾았네요. 영희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황구는 평소보다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황구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1년 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황구는 영희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황구가 먼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영희가 나오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둘이 걷는 골목을 이웃들이 익숙하게 인사했습니다. 개도 사람도 마음을 알아보는구먼. 동네 어르신이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황구는 이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영희와 함께 있을 때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즐거워했어요. 영희는 작은 전셋집을 얻고 사채 빚을 정리했습니다. 준석과 가족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영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황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에는 소희의 액자와 국화 화병, 그리고 황구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였어요. 황구는 매일 소희의 액자 앞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를 옮기곤 했습니다. 마치 소희에게 하루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말이면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창석에는 빈자리를 하나 남겨두었어요. 여기, 소희 자리. 진우가 말하면 황구는 그 자리를 겼는지라곤 느릿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황구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황구가 있으니 집이 따뜻하네요. 영희는 황구에게 말을 자주 걸었고 황구도 영희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말했어요. 황구야, 너 덕분에 소희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실 수 있었어. 고마워. 황구는 영희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웡 하고 짧게 짖었습니다. 가족들은 황구가 영희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황구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영희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차는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무덤 주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무덤에도 예쁜 들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의식을 마친 뒤 준석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헌 외투 안감에서 발견한 편지였어요. 이걸 왜 이제야 발견했을까요? 준석이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영희와 소희에게 나는 피부치만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소. 마음을 건네는 이가 가족이오. 혹시 내 옆에 누울 이가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이 빚진 이일 것이오. 내 자식들아, 나의 미련을 원망하지 말거라. 내들이 더 큰 마음을 배운다면 그걸로 족하다. 편지를 읽던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모든 가족이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새겼습니다. 편지가 끝나기도 전에 황구가 조용히 웡 하고 짧게 짖었어요. 누군가는 말하길 개는 바람 소리를 먼저 듣는다고 했죠. 가족들은 알았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하산하는 길,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니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떠난 이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네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치신 예법이 그런 거였어요. 혜진이 황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구야, 오늘도 잘했어. 황구는 고개를 들어 산바람을 맡았어요. 노란 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황구의 눈빛에는 길고도 고운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황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황구가 알려준 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더 큰 사랑을 배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다른 동영상도 흥미진진한 영상들이 많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